안녕하십니까. 영양사 한 권으로 끝내기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은요. 식품위생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챕터 1의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소단원 1 보시면요. 식품위생의 개념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괄호 1번에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35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밑에 보기가 아니죠. 네,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를 한번 보시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2번 동그라미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요.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동그라미에 WHO의 동그라미를 하나 딱 쳐주시고요. 땡땡 뒤에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 생산, 수확, 저장, 제조로부터 유통과 이렇게 돼 있죠. 유통과 정과 판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통 과정과 판매입니다. 자, 과정 그 부분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어주세요. 자, 제조로부터 유통 과정과 판매, 그 다음에 조리 과정 및 인간이 섭취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단계를 거쳐 식품의 안전성,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건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도 건강성을 건전성으로 바꿔주세요. 건전성. 건전성입니다. 건전성. 자, 그래서 그거 한 개 고쳐주시고 그 다음 건전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의 재배부터 모든 수단까지 밑줄을 쫙 그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줄 맨 뒷부분부터 읽어보면 제조로부터 유통 과정, 거기 연결해 주시고 과정과 판매, 조리 과정 및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과정, 모든 단계에 걸쳐서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손을 봤죠. 그거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전성이나 건전성, 완전 무결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WHO의 정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의 정의를 보시면요. 2번 동그라미죠. 땡땡 뒤에 파란색 글씨부터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자, 밑줄 그어 두셨죠? 보시면은 맨 앞에 식품이란 단어가 나와 있고요. 식품위생에 관련된 그 식품위생의 개념이니까 식품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식품 첨가물, 그 다음 기구, 또 뭐 있죠? 용기, 포장까지. 용기, 포장. 네, 제가 안 써도 되죠. 그 뒤에 이렇게 각각 동그라미를 쳐 두시는데 이 네 가지는 이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 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첨가물이라든가 기구, 용기, 포장 이런 것들은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건데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 하고 그리고 식품까지 전부 다 대상으로 하게 되는 음식물에 관련된 위생을 식품위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니까요. 두 개가 확연히 좀 차이가 나죠.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 3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식품위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파란 글씨 또 밑줄 긋겠는데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밑줄. 그다음 그 옆부분이죠. 그리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네, 밑줄. 그 다음 두 번째 줄이에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밑줄.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함. 네, 여기는 두 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그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 향상의 그 증진,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괄호 2번의 식품의 위해 요소입니다.
자, 괄호 2번에 나와 있는 식품의 위해 요소는 1번 내인성, 2번 외인성, 그 다음 3번 유기성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로 나눈 기준은 생성 요인별로 구분을 지은 것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의 내인성은요. 먼저 땡땡 뒤에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 밑줄 그어 놓으셨죠?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이나 유독물질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보거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섯독 이런 것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식중독들 중에서도 자연독, 식중독이다 하는 그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의 외인성. 네. 제목에서 알 수 있죠. 이름에서 외인성. 외부로부터 섞여 들어간 겁니다. 자, 땡땡 뒤에 맨 마지막 부분에다가 밑줄 긋도록 할게요. 외부로부터 오염, 혼입된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 등이 혼입될 수 있죠. 네, 요 부분들이 외인성이고요. 식품의 위해 요소 중에서는 2번에 나와 있는 외인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왼쪽 빈 여백에 네, 대다수라고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세 가지로 나눴지만 2번 외인성이 가장 많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에 유기성.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땡땡 뒤에 괄호를 쳐볼게요. 이 유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등 이런 과정 중에서 그 부분에 괄호를 쳐두시고요. 식품을 만들거나 가공하거나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도중에 뒷부분 유해물질이 생성되거나 없던 게 만들어지거나 섭취 후 체내에서 생성되는 경우를 유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체내에서 생성까지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육류가 탔을 때 나오는 그런 나쁜 성분들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식품의 독성 시험입니다. 독성 시험은요.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성, 그 다음에 2번에 아급성,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만성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급성 독성 시험 보시면요. 기억에 생쥐나 흰쥐에 검체를 한 번 투여한 후 1에서 2주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 파란색 글씨 1, 2주 관찰 밑줄 쳐놓으시고요. 이렇게 1, 2주 관찰했을 때 실험동물의 50%를 죽게 만드는 독극물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50%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독극물의 양. 그 다음에 괄호 안까지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LD50 혹은 반수치사량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독극물의 50%를 죽게 하는 독극물의 양. 그 다음에 LD50 반수치사량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 급성 독성 시험에서 반수치사량은요. 실험동물의 체중 킬로그램당 밀리그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의 뒷부분 체중 킬로그램당 밀리그램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에는 쭉 밑줄 그을게요. 반수치사량값 LD50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실험 동물의 50%를 죽게 하는 그 독극물의 양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독극물의 경우에는 독성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반수치사량 값이 작다 그러면 작은 양으로도 50%의 실험 대상 동물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니까 독성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네,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한 단계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암기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 밑줄 그으셨죠? 낮음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는 아급성 독성 시험입니다. 자, 35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기억에 생쥐라든가 흰쥐 같은 것들이죠. 만성 독성 시험에 투여하는 양을 단계적으로 결정하는 지표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급성 독성 시험은 만성 독성 시험의 투여량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자,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니은에 1에서 3개월 정도 증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1에서 3개월 혹은 이제 그 실험 대상 동물의 평균 수명의 10분의 1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경구 투여하고요.
거기까지 괄호 안까지 밑줄을 쫙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에 다시 한번 나와 있죠. 만성 독성 시험의 기초 자료다. 그 부분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다시 넘기시면은 3번 동그라미에 만성 독성 시험 나와 있죠. 자, 기억. 생쥐라든가 개, 원숭이. 예. 이때는요, 만성 독성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을 적어도 2종 사용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런 실험 동물들에게 소량씩 장기간 투여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1, 2년 정도는 관찰합니다. 자, 괄호 안에 파란색 글씨 1, 2년 관찰 밑줄 쳐두시고요. 자, 만성 독성 시험은요. 니은 보시면요.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밑줄 쫙. 그래서 최대 무작용량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1일 섭취 허용량을 거기서 도출하게 되는 거죠. 자, 뒷부분에 화살표 뒷부분이죠. 1일 섭취 허용량 네모 박스 쳐두시면 되겠고요. 네. 디귿 보시면은 최대 무작용량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MNEL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MNEL 이렇게 이니셜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대 무작용량이구나. 네. 뒤에 설명이 나왔죠. 맥시멈 노 이펙트 레벨입니다. 예. 자, 실험 동물에 시험 물질을 장기간 투여했을 때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이에요. 그것을 최대 무작용량이라고 하고 1일 섭취 허용량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고 난 다음에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하더라도 아무런 독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1일 섭취 허용량인데요. 그걸 ADI라고 하고 최대 무작용량에다가 이 안정개수 100분의 1을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평균 체중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요 공식 정도는 뭐 등장할 수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 MNEL 하고요. ADI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소단원 두 번째 식품위생과 미생물입니다. 괄호 1번에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이 나와 있죠. 1번 동그라미 바이러스 보시면은 자, 기억에 밑줄 그을게요. 형태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음. 네, 그리고 니은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살아있는 세포에만 증식. 네, 그리고 그 뒤에 파란 글씨 순수 배양이 불가능 밑줄. 순수 배양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혼자서는 증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균에 기생하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세포에만 증식합니다. 자, 그 다음 디귿에 자, 미생물 중 크기가 가장 작으며 밑줄 쳐두시고요. 한 0.01에서 0.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 한번 같이 해주시고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는 여과성 미생물이다. 그 부분도 따로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을에 경구감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부분에서 원인까지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 바이러스성 경구감염병의 경우에는 항생제 같은 그런 항생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예방 주사를 미리 이제 맞음으로써 예방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핵산 중에서는 DNA나 RNA나 둘 중에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내용 살짝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는 세균이에요. 박테리아죠. 상당히 특징들이 많습니다. 기억부터 키읔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기억에 원핵세포로 된 단세포 생물이다. 단세포 생물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세균은요.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니은의 형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자, 파란 글씨 구균. 예, 공 모양입니다. 자, 구형이고요. 코코스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균들이 구균이고요. 스타필로코커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간균 밑줄 쳐주시고 막대형입니다. 바실러스 속들이 이제 막대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글씨는 아니지만 나선균도 있습니다. 나선균, 네,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크게 구균, 간균, 나선균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 디귿은요. 세포벽의 염색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세포벽 염색성에 따라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람 양성균, 네, 염색이 되는 것과 그람 음성균, 염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에서는요.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까지만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분열 증식합니다. 네, 쉽게 이분법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가지가 한 세포가 하나 단세포로 생명체 하나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있다가 일정 크기가 되면 뚝 잘라서 두 마리 되고 예, 기하급수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열 증식한다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대수적 증식을 하게 되죠. 옆에 대수적 증식. 자, 괄호 안에 보시면요. 얘가 나와 있어요. 반드시 외워두실 필요는 없고요. 대장균의 경우에는 세대 시간이 20분이니 걸린다라는 거죠. 20분이면 이렇게 분열이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미음 중성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중성의 pH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약간 알칼리인 경우에도 약 알칼리성에서도 잘 자라게 되고요. 산성에서는 억제된다라는 거. 자, 중성 그리고 좀 넓게 더 보자면 약 알칼리성까지 그 pH 영역에서 잘 자라고 밑줄 치셨죠? 그 다음 산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억제. 자, 그 다음에요. 비읍에 보시면은 방선균과 같은 경우에는 뭐 균사와 외생포자를 만드는 것도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시옷에 편모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편모는 약간 길고 한 개밖에 없는 그 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막 움직이면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운동기관입니다. 자, 편모 동그라미 치셨고 그 옆에 운동기관을 가진 것도 있음.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가진 것도 있다. 옆에 얘가 나왔죠. 뭐 슈도모나스 속이라든가 비브리오. 네, 그 다음에 아래 에어로모나스. 네, 발음이 좀 꼬이네요. 이런 것 등이 편모가 있다. 뭐 종류는 다 모르신다 하더라도요. 그냥 편모 그러면 균에 있는 운동기관이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응입니다. 내열성과 내건성이 높은 휴면 상태의 포자를 형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38회 때 출제가 됐죠. 쭉 쳐놓으셨고 뭐 괄호까지 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 기본적인 것까지 하면은 기억하시면 더 좋죠. 자, 포자 혹은 아포라고 불립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네, 죽은 척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포자의 경우에는 환경이 나빠지면 죽은 것처럼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네, 증식하기 적당한 환경이 되면 이제 싹 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자를 형성하는 균의 경우에는 사멸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읒 산소 요구도에 따라서 호기성균, 혐기성균, 통성 혐기성균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자, 세 개만 밑줄 그을게요. 호기성균, 혐기성균, 통성 혐기성균. 네. 자, 그 다음에 치읒 괄호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르트, 김치, 청국장, 식초 등까지 괄호를 쳐주시고요.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죠. 이런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되는 균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키읔. 자, 수분이 많은 식품을 잘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은 그 음식물 중에서 가장 먼저 번식하는 게 이제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또 식중독 유발하는 균도 있죠. 자, 키역 부분 수분이 많은 식품을 잘 변질 밑줄 쳐주시고요. 그 뒤에 식중독을 유발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동그라미는 곰팡이입니다. 자, 몰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억. 진균류 중에서 균사체를 발육기관으로 하는 진균을 자, 사상균 또는 곰팡이라고 한다. 자, 뒤에 사상균 또는 곰팡이. 진균류구나. 진균류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니은에 균사를 만들고 끝에 포자를 형성합니다. 균사 밑줄, 포자 밑줄. 자, 그래서 증식은 균사에 의해서 합니다. 증식은 균사 또는 포자에 의함. 균사 동그라미, 포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속도를 보시면은 세균보다는 생육 속도가 느리고요. 자, 디귿에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자, 곰팡이 같은 경우는요,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입니다. 호기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 약산성에서 가장 잘 자라요. 세균은 약알칼리성이나 중성 영역에서 잘 자라지만 이 곰팡이는 산성 영역에서, 그것도 이제 독한 것 말고요, 약산성 영역에서 잘 자랍니다. 약산성 동그라미 쳐두신 거에다가 어느 정도의 약산성이냐? pH가 한 4.0 정도 되는 약산성에서 가장 잘 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도, 마지막 부분에도 밑줄 그을게요. 내산성이 높음.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미음 괄호 치도록 할게요. 장류, 주류, 치즈 등에다가 괄호 쳐놓으시고, 역시 이런 발효식품 그 제조에 이용되는 곰팡이도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세균의 치읓하고 같죠. 발효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곰팡이도 있고 세균도 있다. 자, 그리고요, 비읍은 건조식품을 잘 변질시킵니다. 수분이 많은 식품에서는 세균이 먼저 잘 이렇게 번성해서 변질을 시키고요. 건조식품에서는 곰팡이가 잘 변질시킨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시옷에 곰팡이독을 생성하는 것도 있다. 곰팡이독 생성에다가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대표적인 게 발암성을 가지고 있는 아플라톡신이 있겠죠. 자, 시온 옆에다가요, 땡땡 쳐놓으시고 아플라톡신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자, 발암성이라고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곰팡이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4번 동그라미는 효모입니다. 이스트라고 하는 거죠. 자, 효모 보시면은 기억 보시면요, 형태는 뭐 구형이라든가 달걀형, 그 다음 타원형, 소시지형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출합법으로 증식하게 되고요. 출합법 동그라미 균사를 만들지 않는다. 그 뒷부분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의 경우 보시면요, 공기 존재에 무관합니다. 세균의 경우에는 그 공기가 있어야만 하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그 호기성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으면 절대 생육할 수 없는 혐기성균이 있었고, 그 다음 산소 존재 유무와 관계없는 통성혐기성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됐었죠. 그리고 곰팡이는 호기성이다,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요. 효모는 공기 존재하고 무관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잘 자라는 거죠. 자, 디귿의 공기의 존재와 무관. 자, 앞에 세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기 존재에 무관한 것들은 통성혐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파란 글씨 통성혐기성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리을에 역시 약산성 pH에서 잘 자랍니다. 약산성 동그라미 역시 내산성이 높고요. 내산성 높은 밑줄. 자,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요, 역시 또 괄호 칠게요. 술, 발효빵 등. 네, 여기도 발효식품이죠. 술과 발효빵 등 괄호 닫아 놓으시고,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자, 뒤에 버터, 치즈, 요구르트, 김치 등의 발효식품을 또 변질시키는 효모들도 있다라는 거 밑줄을 각각 쳐놓으시고요. 이 부분이 41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 제가 첨가를 조금 해서 더 알려드리면요, 미음하고 비읍이 있는데요. 자, 미음 같은 경우는 자, 효모의 크기에 관련된 건데요. 효모는 세균과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의 중간 정도 크기입니다.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 크기이고, 그 다음 발효 최적 온도가 25에서 한 30도씨에서 잘 자라게 되고요. 40도씨 이상이 되면 죽게 된다는 거. 자, 크기는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 크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생육 최적 온도가 25에서 30도씨 정도 되고, 자, 40도씨 이상이 되면 죽는다. 이상 되면 죽어버린다. 못 자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시옷은 효모 중에서도 이제 미음 비읍이네요. 미음 비읍 시옷. 아이고, 여기가 비읍이죠. 미음까지 있었으니까. 예. 대표적인 거 예를 그냥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카로
마이세스 세레비시에. 자,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요게 이제 포도주나 맥주나 이런 주류에 주로 많이 이용되는 효모라는 거, 대표적인 효모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식품 미생물학에서도 잠시 다뤘었죠. 거기에서 이제 미생물 파트에서 살짝 다뤘었는데 세균의 이름하고 곰팡이 이름하고 효모 이름하고 그냥 학명만 보면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세균이고 누가 효모고 누가 곰팡이인지 그 정도는 조금 구분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나오는 게 수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이용되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 시험에서 또 출제되는 내용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앞부분 이름이라도 뭐 클로스트리디움 그러면 아 얘는 세균이야. 뭐 그리고 방금 써드린 뭐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이렇게 딱 나오면 얘는 효모야. 이런 거는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괄호 2번의 식품위생상 중요한 세균들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균인 거예요. 세균, 박테리아입니다. 효모나 그 밖에 뭐 바이러스도 아니고요. 그 다음 곰팡이 아니라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자, 1번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바실러스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바실러스 특징 보시면은 공기나 유기물이 많은 토양의 표층에다가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네, 공기 속이나 혹은 유기물이 많이 있는 토양의 표층에서 서식하고 있고요. 자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뒷부분이죠. 자연에 가장 많이 분포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앞부분에 가열식품의 주요 부패균 또 밑줄 쳐두시고요. 자, 바실러스 세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식중독 원인 밑줄 쳐놓으시고 괄호 안에 있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식중독 원인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요. 이 바실러스의 속들은 그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분해력이 강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열성 아포 형성하고요. 우리가 왼쪽 페이지에서 세균 배우셨을 때 아포 형성하는 거 클로스트리디움 속하고 바실러스 속, 방성균 속도 있다. 이렇게 이응에 있죠.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실러스 나토와 같은 것들은 이제 발효식품에 사용이 되는 거죠. 나토 아시죠? 일본식 청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청국장 제조할 때 사용되는 균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마이크로코커스입니다. 자, 코커스 나왔으니까 우리 모양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죠. 바실러스는 간균이고요. 대표적인 간균이고 코커스 들어있으니까 얘는 구균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땡땡 뒤에 동물의 표피와 토양 밑줄. 예, 동물 표피라든가 토양에 분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실러스 다음으로 자연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줄 맨 마지막 부분이죠. 육류 및 어패류와 이들 가공품의 주요 부패균 밑줄 쫙 쳐주시고요. 옆에 있는 그 빈 여백에다가 내염성 강함이라고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염성 강함. 자,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슈도모나스죠. 슈도모나스의 경우에는요. 물을 중심으로 자연에 널리 분포 밑줄. 네, 그리고요. 대표적인 저온균이에요. 자, 저온에서 잘 자란 밑줄. 그리고 어패류의 대표적인 부패균 밑줄. 그 밖에 이제 빈 여백에다 좀 써두실게요.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광색소를 생성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형광색소 생성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 방부제의 저항성이 강합니다. 방부제의 저항성 강함. 자, 그리고 우유를 녹색이나 청색으로 변화시키는 부패균이에요. 우유에 관련된 부패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슈도모나스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신다 하더라도 슈도모나스 속에 있는 균들이 우유를 녹색과 청색으로 부패시키는구나. 그 정도 기억은 해주셔야 되고요. 방부제 저항성 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형광색소 생성한다는 거 더불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동그라미는 비브리오입니다. 자, 물의 서식 밑줄, 그 다음에 식중독 밑줄. 네, 식중독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옆에 괄호가 있죠? 이 내용도 조금 이제 들어보실 거예요. 뒤에 식중독 하시면서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입니다. 네, 이름 상당히 길죠?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콜레라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콜레라 밑줄 쳐놓으시고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구분을 해 두셔야 될 게 비브리오는 식중독 일으키는 균속도 있고 그 다음에 콜레라를 일으키는 것도 있다. 자, 콜레라는 감염병이죠. 네, 그래서 식중독도 일으키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병을 발생시키는 애들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앞에 부분 이름은 같지만 뒷부분이 달라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비브리오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 일으키는 그런 균입니다. 블리피쿠스. 발음이 안 돼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비브리오 폐혈증 일으키는 거는 또 딴 거구나. 식중독, 콜레라, 비브리오 폐혈증 일으키는 거 각각 이름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는요. 스타필로코쿠스예요. 코쿠스가 들어있으니까 역시 얘도 구형이고요. 자, 땡땡 뒤에 사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표피에 존재합니다. 표피까지.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도 스타필로코쿠스가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식중독 원인이 되는 게 있어요. 식중독의 원인 밑줄 쳐놓으시고 대표적인 게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입니다. 요런 이름들. 왜냐하면 식중독에 가서 이게 다시 나오거든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자, 그리고 빈 여백에다가 내염성 강함이라고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는 별표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 이름 딱 보시면은 에슈리치아. 대장균군이죠. 대장균, 에슈리치아. 자, 유당이나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가스를 생성시킵니다. 자, 땡땡 뒤에 동물의 대장 내 서식.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대장균이죠. 대장균 동그라미. 자, 그 옆에 분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분변을 통해서 토양이라든가 물, 식품 등을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식품위생의 지표로 삼게 되는 거죠. 식품위생의 지표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옆에도 식중독의 원인 밑줄. 대표적인 게 이콜라이 5157. 네. 괄호 안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7번 클로스트리디움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아포 형성하는 거죠. 왼쪽 살짝 보세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기억하시기가 좋으니까요. 자, 땡땡 뒤에 보시면은 유기물이 많은 토양 심층과 이번엔 심층이에요. 바실러스의 경우에는 유기물이 많은 토양 표층이었죠. 유기물이 많은 토양의 겉부분에서는 바실러스가 서식하고 안쪽 깊은 곳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이 서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둘 다 뭐를 만든다? 아포를 형성한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요. 식중독의 원인 밑줄 쳐놓으시고 대표적인 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에요. 그 다음에 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이런 것 등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밑줄을 다 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그은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빈 여백에 식품 부패 시 악취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8번 동그라미는 살모넬라예요. 네, 땡땡 뒤에 가축, 가금류, 쥐 등의 장내에 서식합니다. 네.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요.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요런 거.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는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고 살모넬라 식중독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장티푸스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살모넬라 타이피.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38회 때 출제가 됐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4번 동그라미에 콜레라 일으키는 것도 있고 식중독 일으키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 나오진 않았지만
비브리오 폐혈증 일으키는 종이 또 따로 있다.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자, 확인되셨으면 한 페이지 넘겨서요. 영양 보충 보시면은 오염원별 주요 미생물이 나와 있어요. 자, 공기가 이제 오염원이 되는 거는 뭐 바실러스, 마이크로코커스, 방성균, 곰팡이, 효모 이런 것 등이고, 뭐 물에 의한 거는 아크로모박터, 뭐 알칼리제네스 뭐 이런 것 등이 있다. 슈도모나스도 있죠. 특히 이제 그 저온성균, 비브리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토양하면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예, 유기물이 많은 토양의 심층과 표층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변에 있는 건 클로스트리디움도 있고 에슈리치아 대표적인 거죠. 대장균. 그 다음 동물 표피에 있는 거는 스타필로코쿠스 사람 표피에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식물에 있는 것들도 있다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오염 원별로 모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식품위생상 중요한 세균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게 굳이 이제 영양보충을 딸딸딸딸 안 외우신다 하더라도 구분이 가능하실 거예요. 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중요시 되는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은요. 식품위생상 중요한 곰팡이들입니다. 제가 강요가 아니죠. 강조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 바실러스, 뭐 슈도모나스, 비브리오, 그 다음에 뭐 스타필로코커스, 마이크로코커스, 에슈리치아, 뭐 클로스트리디움, 살모넬라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세균이야. 식품위생상 중요한 세균이야.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스페르길로스, 그 다음에 뭐 푸사리움, 페니실리움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얘가 누군 거죠? 뭐 사카로마이세스 이런 얘기 나오면 곰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동그라미 1번에 아스페르길로스는 누룩과 메주 등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됩니다. 그 부분 밑줄 그어주시고요. 반면에 건조식품을 변폐시키고 독소를 만드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푸사리움, 식물의 병원균입니다. 자, 뒤에 채소나 곡물에 번식하여 독소 생성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는 페니실리움이죠. 치즈의 발효 등에 사용이 됩니다. 치즈의 발효 등까지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과일과 건조식품을 변폐시키고 독소를 만드는 것도 역시 있다. 자, 독소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영양 보충이 있는데요. 식품별 주요 오염 미생물이에요. 이번에는 식품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자, 뭐 곡류면 토양 중의 세균, 바실러스라든가 들판작물의 질병 곰팡이, 예, 푸사리움 같은 것 등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저장 곡류의 내건성 곰팡이, 아스페르길러스, 뭐 페니실리움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는 방금 나왔었죠. 페니실리움. 식물은 페니실리움이 아니죠. 에리니아하고 락토바실러스 같은 것들, 류코노스톡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육류는 장내세균, 엔테로박터, 그 다음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어패류 하면은 이제 슈도모나스 나와야 되고, 과실, 뭐 페니실리움이라든가 뭐 사카로마이세스도 나와 있네요. 사카로마이세스 같은 경우는 효모죠. 제가 아까 곰팡이에서 혹시 위에 곰팡이에서 사카로마이세스는 말씀 안 드렸죠? 예, 얘는 효모입니다.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포자 형성균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바실러스 속들하고 클로스트리디움 속들입니다. 자, 밥에서는 바실러스, 뭐 우유는 슈도모나스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청색,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것들. 자, 요 내용들도요.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은 이 영양 보충만 쏙 빼가지고 막 딸딸 외우시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은 괄호 4번에 식품위생검사의 지표 미생물들입니다. 자, 37, 38, 39, 41회 때 출제가 됐었죠. 자, 대표적인 지표 미생물로는 1번에 대장균군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장균의 경우에는 젖당이나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가스를 형성을 하죠. 자, 여기에는 유당만 나와 있네요. 땡땡 뒤에 유당을 발효시켜 가스를 형성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대장균은 그람 음성의 무포자 간균입니다.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막대 모양의 균이죠.
자,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뭐 시트로박터 속도 있고 엔테로박터 속도 있고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동물과 사람의 분변에서 검출돼요. 장내 세균이니까 또. 자, 식품위생의 지표 미생물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대장균군 중에서 이제 2번 동그라미는 대장균입니다. 자, 대장균군 중 분변성 대장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분변성 대장균의 가장 대표적인 것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되겠고, 에슈리치아 콜라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 이하고 콜라이, 이거 소문자로 써야 되죠. 콜라이라고 쓰는 거. 요게 이제 바로 지금 2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에슈리치아 콜라이 해가지고 대장균인 거죠. 얘가 대표적인 분변 오염의 지표죠. 에슈리치아 콜라이를 뜻한다. 그 파란색 글씨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식품이 동결시 사멸되고요. 검사했을 때 대장균군의 다른 세균들과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표 미생물로서의 결점이다.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동그라미는 장구균입니다. 자, 대장에서 서식하는 엔테로코쿠스를 뜻하며, 자, 엔테로코쿠스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뒤에 식품의 동결 시 잘 죽지 않는 점이 지표 미생물로 좋아요. 이 부분은 대장균하고 상반되는 거죠. 그러나 이 균의 오염이 분변과 직결되진 또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구균의 경우에는 냉동식품이라든가 건조식품의 지표 오염 지표균이 되는 거고,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 미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장구균의 세 번째 줄에 있는 파란색 글씨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또 영양 보충이 나와 있죠. 지표 미생물에 관련된 영양 보충인데요. 자, 지표 미생물은 질병을 직접 유발하진 않지만 이들의 검출은 장내에서 서식하는 소화기계 감염병균이나 식중독 세균의 공존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밑줄 쭉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변 오염의 대표적인 지표 미생물은 대장균, 그 다음에 장구균 같은 경우는 냉동식품, 건조식품의 오염 지표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미생물이 아닌데도 미생물의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했죠. 배우셨던 내용 잘 떠올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기회 가지시면 확실하게 머리에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